안녕하세요. 미라클 1일 핵심 정리 특강 진행하게 된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오늘 특강은 6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제 특강을 들으러 오신 이유가 뭐 기본적인 내용을 처음부터 다 공부하신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사회보험법이 준비가 좀 덜 됐다든지 아니면 헷갈리는 부분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쫙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올해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가 어떤 게 있을지 좀 이런 게 궁금해서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이랑 연금은 제가 기출 문제 위주로 좀 분석한 자료를 나눠드릴 거고요. 4개 법령, 고용, 산재, 징수, 사회보장 기본법 위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강의 목표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목표는요, 각 법령별로 중요 내용을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법령별로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 있죠.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 산재는 산재보험급여, 그 다음에 징수법에서는 보험료율, 이런 필수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내용을 좀 정리할 건데, 사실 모든 법령을 좀 따졌을 때 가장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위안을 얻으실 수 있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기본이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에서 조금 위기가 올 것 같은데, 일단은 산재보험급여, 뭐 요양급여, 휴업급여 한 가지씩 할 땐 괜찮은데 한 번에 쭉 뭔가 내가 이걸 다 막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좀 1차적으로 멘붕이 한번 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징수법, 뭐 결손 처분이라든지 뭐 관하백,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실무 프로세스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을 안 해보셨다면 굉장히 헷갈리실 수 있는 내용은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좀 시간을 충분히 분배해서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받으시는 자료 보면은 제가 10개년 기출 분석과 예상 출제 이렇게 해서 법령별로 드렸고, 그 다음에 건강이랑 연금은 기출문제 자료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 같이 보시면서 기존의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그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제가 올해 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어떤 게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 내용을 뭐 샅샅이 보지는 않을 거지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좀 어렵지만 공들여서 꼭 보셔야 될 부분이랑 내용이 어려운데 이거를 공들여서 보시진 않아도 될 부분,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을 좀 걸러 드릴 겁니다. 근데 선택하실 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특강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26일이 남았었고요. 사실 아마 이 강의를 이제 2회차, 그러니까 6시간인데 두 번째 강의를 듣게 되시는 분들은 좀 의아해 하시겠지만 제 옷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강의 찍었던 게 좀 마이크 문제가 있어서 재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시간만. 그래서 이제 옷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26일 남았을 때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차를 준비하시면서 좀 고민되실 만한 사항,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좀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산 문제, 당연히 이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거를 나는 안 외우겠다, 이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랬다라고 하면 그거는 꼭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중에 하나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고용보험에서 그걸 안 물어보면은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휴업급여, 아니면은 장해 등급 조정하는 거, 구직급여,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좀 계산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단축급여,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들 있죠. 근데 이거 버려도 되냐?
결론 안 됩니다. 왜냐면은 사회보험법이 뭐 까라기 민법이랑 사보가 많이 나오고 뭐 공부하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 계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지가 뭔가 길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막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래서 어려우신 건데 계산 문제는 답이 명확하죠. 이건 공식만 숙지를 하시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헷갈리는 문제에서 우리가 실수를 안 하도록 해야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난이도가 어렵지 않고요. 그 내용을 보고 연습을 해봤다라고 하면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기출을 어느 정도로 풀어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그 사보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1차 사보, 특히 사보를 문제만 풀어서 감을 익히는 방법을 굉장히 좀 지향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냐면은 사실 문제 풀면은요 기출이 비슷한 게 계속 나오죠. 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내용 안 해. 그치? 이 선지 틀렸지? 이렇게 푸시다 보면은 시험장에 가서 전체 과목을 다 푸셨을 때 그 감이 조금 떨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문제를 풀어서 익힌 감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게 그 말인 것 같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저희 에센스 사보로 문제풀이 하셨죠. 그래서 그 정도에 있는 문제만 풀어보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OX나 뭐 기출 여기까지 됐는데 에센스까지 됐는데 나는 시간이 남는다. 그래서 문제를 좀 더 다양하게 풀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뭐 5개년 기출, 10개년 기출 이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3번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 문제를 풀면은 이제 정답률이 좀 낮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2번이랑 같이 보시는 건데요. 이 3번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아직 좀 덜 숙지되신 거예요. 내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그 내용이 헷갈리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다시 가서 보셔야죠. 문제를 계속 푸실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정말 나는 백지 쓰라 그러면 쓸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차는. 그 정도로 내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 자꾸 이 선지를 소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원인은 선지에 대한 좀 감이나 선지가 길어졌을 때 그거를 이해하기 좀 어렵기 때문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2번과 같은 이유일 때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냥 문제만 많이 푼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4번. 이거는 아마 수험가의 대부분의 그 강사님들도 말씀을 하실 건데요. 올해 난이도가 조정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 이제 작년 합격자 수를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죠. 매우 높죠. 그럼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건강이랑 연금은 좀 가볍게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건강연금도 막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에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빈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출제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내는 건데 생뚱맞은 문제를 진짜 한두 문제 낼 수 있어요. 25개 중에. 근데 25개 전부를 빈출되지 않는 거에서 내는 건 그거는 이제 시험의 출제 취지랑 전혀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뭐 공부 방향성을 바꾸실 필요가 없는 거고 난이도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선지의 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지를 좀 더 길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렵게. 그러면 읽느라 시간이 다 가죠. 왜냐면 이 사보 풀 때요. 막 1시간 동안 사보 25문제 풀어봐라. 어렵지만 해볼만 할 수 있어요. 어렵게 돼도. 근데 이건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지가 길어져도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근데 이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 문제고, 빈출되지 않는 부분에서 모든 걸 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방향 그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건강연금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하고 연금에서 갑자기 막 6문제씩 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노무사 1차 시험이죠. 노무사는 노동 관계와 관련된 법령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의 특성을 비추어 봤을 때 고용이랑 산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뭐 노무제공자나 예술인, 특고 이렇게 확대돼가는 법령인 거고, 건강이랑 연금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지역가입자로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는 게 건강연금. 뭔가 어디에 종속되어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는 분들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게 고용산재. 그리고 이 고용산재 보험료를 걷는 게 징수법이죠. 그러니까 메인은 고용산재 징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연금은 당연히 아예 이제 배제하시기보다는 기출을 풀어보시는 정도로 가져가시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건강연금에 고용산재와 같은 정도의 비중을 두고 힘을 쏟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요. 뭐 작년에 들으셨다거나 올해 들었지만 이제 다른 공부를 좀 하느라 제대로 뭔가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은 지금부터 한다. 지금부터 하는데 괜찮냐?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 특강을 들으시는 그 날짜가 뭐 시험 5일 전, 3일 전 이러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때는 이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20일, 2주, 3주 다른 게 어느 정도 이제 민법이나 이런 게 좀 준비가 됐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죠. 그리고 6번.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너무 이제 내가 불안감이 자꾸 생겨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된다. 이거는 답은 정해져 있죠. 공부를 하셔야 불안함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불안해 하시기보단 일단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이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만약에 이제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기출 포인트 위주로 핵심 내용.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고용보험법만 알고 산재보험법 모르면 점수를 획득하기 좋나요? 아니죠. 각 법령별로 누가 봐도 거기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도 저희 중요하게 보실 텐데,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핵심 내용을 딱 특정하기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선지도 좀 섞여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이 적으니 이 부분은 전체 내용을 좀 충분히 보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이것만 봐서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이 내용이 가장 1순위고 이런 방법으로 핵심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이게 되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자꾸 틀리거나 내가 내용을 안다 생각했지만 막상 선지로 보면 어려운 것들, 그런 거를 계속 확인하시고 마무리 정리하시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 내용 없이 계속 기출만 반복하면 이제 조금 선지가 길어지거나 모르는 선지가 추가됐을 때 정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푸시면 돼요. 저도 수험생 때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시험장에 가서 많이 떨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공부를 이만큼 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뭔가 내 실력보다 잘 보고 오려고 하면 더 많이 떨립니다. 안 떨릴 순 없는데 내가 그날에 실수 안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원래 뭐 한 50점, 평균 50점인데 평균 70점 맞겠다. 이러면 이제 떨리기 시작하죠. 더 떨리고. 근데 저희 1차는요. 평균 얼마 맞으면 되죠? 그쵸?
이게 상대평가로 줄 세워서 합격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딱 맞추시지 마시고 한 70점 정도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가서 모르는 걸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하지 않고 오겠다. 이러면은 이제 충분히 난이도가 조정돼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출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실제 이제 제가 추론하기에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하면요. 건강이랑 연금은 이제 가끔 세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거의 예외가 없었고요. 올해 난이도 조정을 위해 건강을 세 문제로 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문제 정도로. 근데 한두 문제 차이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제가 이제 그 규칙을 저 나름대로 좀 찾아봤는데 433, 433.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 여기도 세 문제. 334, 334, 334. 그러니까 올해 세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네 개 나와도 이상하진 않죠. 그 다음에 징수 5개, 고용 6개인데 산재 같은 경우에도 기출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요런 방식으로 해서 올해 7문제 나올 수 있겠다. 요렇게 추론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의 추이 한두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나올지 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줘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법령을 아예 안 한다? 요런 건 좀 이제 그쵸? 공부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그럼 고용보험법은 실제 어떻게 기출이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기출 분석과 예상 출제 문제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학원 모의고사도 볼 텐데 제가 기출이 이 부분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다른 걸 낸 것도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거기에서만 보실까 봐 이걸 최대한 반영하되 뭐 한두 문제 정도 조정을 한 건 있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요. 노란색 표시를 제가 지금 칠판에 해놓은 건 올해 여기서 나온다. 이런 것보다는 전통적으로 기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기출이 한두 번밖에 안 됐는데 연도도 좀 쌓였고 올해 난이도 조정 얘기가 어쨌든 있는 건 맞으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이 노란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어의 정의 한번 보시면요. 18년도에 나온 적이 있지만 용어의 정의, 그러니까 뭐 실업의 개념이 뭐냐, 근로자의 개념이 뭐냐 이런 거를 1, 2, 3서 주고 물어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가 각 법령별로 기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아닌 거죠. 그리고 적용 범위와 피보험 자격이 이 개관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나왔어요. 근데 올해도 워낙 빈출되는 부분이니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결국 징수법 가서 좀 연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올해 그럼 뭘 더 챙겨가야 될 거냐 했을 때 고용보험위원회 그래도 2년간 안 나왔었으니까 충분히 이제 공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 파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실업급여의 종류가 여러분들 보통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라고 할 때 그 실업급여와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이 실업급여 다르다 이제 이해하시죠? 지금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그건 뭐예요? 구직급여. 그럼 실업급여에는 뭐랑 뭐가 들어있는 개념이죠?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합쳐서 실업급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이렇게 좀 따드렸었죠. 실업급여는 구취, 조기광, 이주다. 그러니까 생선, 조기 이걸 좋아하면은 이제 입냄새가 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취가 나는 조기광이 이주했다. 이사 갔다. 구취 때문에. 그래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지 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종류는 반드시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직급여의 기출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근로자를 제일 많이 물어볼 것 같지만 의외로 자영업자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요건이라든지 계산하는 것. 근데 자영업자 작년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어요. 연속으로 나왔던 적도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소정급여 일수 계산. 표 그려서 푸시는 거 이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실게요. 근로자의 지급 요건. 이게 뭔가요? 네 가지. 그러니까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 것, 이 네 가지 한번 정확하게 봐주시고요. 계산하는 거, 이제 기초일액이랑 구직급여 일액 계산하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이 고용보험 가입 범위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문제가 아직 2문제밖에 안 나왔죠. 이제 이 단건으로 나온 거는. 그래서 올해 노무제공자나 예술인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서 변형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다 받고 났는데 그래도 뭔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더 준다 해서 연장급여죠. 이 연장급여 기출 이력 있지만 좀 됐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계산 문제로 조기 재취업 수당 물어볼 수 있다. 요거 이제 작년에도 제가 좀 출제 가능성 있게 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안 나와서 올해 보셔야겠죠. 그리고 다음 파트 육아휴직급여 파트인데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단축급여, 요건과 금액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육아휴직, 뭐 본인이 아프다거나 배우자가 아팠을 때 신청기간 연장하는 거, 그다음에 연장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 올해 가능성 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가요. 출산 전후 급여요. 이거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부터 아셔야 되죠. 출산 전후 휴가급여.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신청해서 받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랑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받는 출산 전후 급여는 다르다. 휴가가 뭐죠? 연차 휴가, 뭐 배우자 출산 휴가. 휴가라는 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출근 의무가 있는데 휴가를 써서 그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시키는 게 휴가인 거죠. 근데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하는 개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했다라고 해서 뭔가 출근을 못한다? 집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휴가를 쓰는 게 아니라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뭐 출산해야 되니까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출산 전후로 주는 급여다 해서 출산 전후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여기서부터 그냥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출산 전후 휴가 급여액이 바뀌었죠. 근데 근로자가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출산 전후 급여를 오히려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노무제공자 예술인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에서 지금 거의 뭐 이제 버릴 게 없습니다. 기금은 빈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작년에 나왔었으니까 좀 조정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파트인데요. 고직 사업을 저는 뒤로 빼서 좀 수업을 했던 게 노란색 쳐져 있고 지금 이 7문제나 6문제나 나왔었는데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아니죠. 왜냐하면 같은 연도에 여기서 이렇게 나올 동안 여기는 그 많은 책 부분에 비해서 한 개씩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직사업 파트에서는 올해도 한 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래서 고직사업 파트 관련된 건 제가 이 기출문제를 프린트로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랑 저희 가벼운 사보랑 에센스에 있는 내용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뭐 길게 있는 내용 말고요. 그 지원금 자체에 대한 거. 그 정도만 준비를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뭐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고용안정 파트, 고용창출 파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올해 지원금을 어디서 좀 내볼 수 있을 거냐? 고용 창출 파트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고용 유지 지원금과 같은 고용 안정 파트에서 좀 나왔다면 이제 마스크 의무 착용도 이제 해제되고 했으니까 창출 파트에서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이제 기출이 다 좀 된 이력이 있지만 벌금 과태료 좀 중요하게 어떤 게 벌금 부과 사유고 과태료 부과 사유인지 과태료도 이제 구분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서요. 고용보험법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죠. 다른 법령에 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면서 기출 나왔던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가벼운 사보로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뵙는 분들은 1일 핵심 정리 자료를 따로 드렸는데 똑같이 맨 첫 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용어의 정의. 이거 문제로 이걸 물어보진 않지만 당연히 아셔야 뒤에 개념들이 이해되는 거죠. 일용근로자 30일 아니고 1개월이다 말씀드렸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 고용보험위원회 올해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온 거를 한번 보실게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요. 이거는 정답이 뭐예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이 보시면은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 조정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위원회 둘 수 있다죠. 두어야 한다 아니고 위원장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장은요 고용노동부 차관. 그러니까 하나씩 틀린 포인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이 뭔지 저희 안 봤어요. 심의사항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이거 뭐예요? 나머지 틀린 선지를 걸러서 이게 답이구나. 요렇게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거 보고서 심의사항이 뭔지 내가 다 알아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험제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네. 요건 나왔으니까 기출된 선지 정도 눈으로 한번 체크. 그래서 요렇게 고용보험위원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적용범위 나왔었지만 전통적으로 중요하고 나중에 징수법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거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이렇게 나누어서 보실 때요. 농업, 임업, 어업은 법인이 아닌 자랑 4명이야. 이게 포인트죠. 4명 이하여도 법인이면 어때요? 가입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자 등이 아닌 자. 그러니까 뒤에 막 길지만 이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적용제외 근로자는 60시간 미만. 이러면 제외지만 3개월 이상과 일용이 적용된다.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 우체국 직원도 우리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죠. 선지로. 별정직이랑 이제 행정직 공무원 적용은 한번 봐주시고요. 피보험자 관리, 취득 상실일 이거 반드시 보셔야 되죠. 취득은 입사한 날, 고용된 날이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는 게 성립일 전에 고용된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그러니까 회사 이제 막 창업하고 준비하는데 실제로 딱 오픈은 5월 5일에 할 거지만 미리 채용이 돼서 뭐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거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고용된 날이 아니라 관계가 성립한 날, 신규 사업장 얘기죠. 근데 그런 이변이 없다면 고용된 날. 상실일은 이직 사망 다음 날. 그리고 피보험 자격 신고도 봐주세요. 피보험 자격 신고.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그냥 안 보시면 선지에서 헷갈리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피보험 자격의 확인 청구 가서 한번 보시면요. 피보험자도 할 수 있고요. 피보험자였던 자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직권으로 했을 때나 청구했을 때 그 결과를 사업주에도 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청구할 텐데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한테도 알려준다. 근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요. 당사자한테만 알려주죠. 구직급여 수급자격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사업주한테 알려주지 않는다. 비교해서 같이 봐주시고요.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 자격.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근로자가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해요. 근로자로 합니다. 프리랜서 아니고. 그러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보시면 근로자와 근로자가 두 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기준이 보수 소정근로시간 선택에서 보소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취득하는 경우는 예술인과 근로자, 노무제공자와 근로자 이거는 가능해요. 요건 안 되죠. 하나 선택하는 거고. 이거 되나? 이게 이제 5번이죠. 각각 취득하되 피보험 자격, 근로자로서는 하나. 문화예술 용역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 이렇게 적어야 좀 안 헷갈리시겠네요. 예술인이랑 근로자는 같이 갈 수 있어요. 되죠. 근데 근로자는 하나만 되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이제 기준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됐을 때 피보험 자격 어떻게 취득할 건지 이렇게 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판단을.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실업급여 파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직급여를 보실 거고요. 구직급여는 기본 요건 4가지부터. 그러니까 구직급여를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4가지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많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우선 근로자부터 먼저 정리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다른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구직급여 요건 4가지 같이 한번 보시면요.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이직 사유가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출제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이랑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거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전직을 위해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 맞고요.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 것 4개 요건에 있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게 이제 기본 요건이고요. 4번, 5번 남았죠. 일용근로자 4개 요건에 2가지가 추가되죠. 책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아예 10일 미만이거나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4일간 연속 근로 내용이 없을 것. 그리고 하나 더. 최종 이직 당시 가장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했을 때의 기준기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 제한 사유 뭐예요? 본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는 것들, 전직을 위해 이직하는 게 이제 수급자격 제한 사유죠. 그런 사실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추가 요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뭐를 포인트로 가져가세요? 숫자. 여기서 90일, 10일, 1개월, 14일 이렇게 보시면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30일 아니죠.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일용근로자 요건을 좀 덜 숙지가 됐어요. 그래도 맞출 수 있죠. 왜요? 1, 2, 3, 5가 확실히 맞는 선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이거는 소거해서 푸시는 거고요. 이거는 이게 틀렸다는 거를 알아내시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거로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요건을 정리하셨다면 다시 1번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했는데요. 피보험 단위기간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 거지만 짚고는 갈 겁니다. 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아니죠. 뭐예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죠. 기준기간은 뭡니까? 18개월. 원칙이 18개월인데요. 예외가 있죠. 두 가지. 18개월에 추가 기간을 붙여주는 거예요. 질병, 부상 이런 사유로 30일 이상, 한 달 아니죠.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그리고 24개월은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체크하시고요. 15시간 미만이면서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였을 때는 18개월이 아니라 뭐예요? 24개월간 90일 이상 근로. 첫 번째 예외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기준기간은 원칙이 18개월. 예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18개월 플러스 알파 그리고 24개월인데 18개월 플러스 알파는요. 이 사람이 이때 이직했을 때 이 1번 요건 충족할 거냐?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인지 카운팅을 할 건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가 여기에 한 45일 정도? 한 달 반 정도 보수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떡해요? 앞으로 45일을 그대로 추가해 주는 거예요. 180일이 요게 빠져서 못 될 수도 있으니까 18개월이지만 얼만큼 추가해요? 그 기간, 45일만큼. 근데 이걸 무한정 추가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대 몇 년이요? 3년. 요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막 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한다기보단 18개월 플러스 알파, 그 추가되는 기간이 뭔지 이해는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 기간 기타 가보시면 뭐 자격을 취득했다 상시 신고가 안 돼 있는 경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는 하시면 좋지만 안 되면은 요 정도는 좀 가볍게. 그리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기에 정리된 거는 이제 이런 게 다 선지화돼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이런데 5번이나 뭐 1번 선지에 추가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내용 꼼꼼히 잡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의 인정 3번 가서 보시면요. 실업의 인정에서 구직급여는 직업안정기관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각각의 날에 대해서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업의 인정을 받은 각각의 날이 무엇이냐. 120일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했을 때 120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실업 신고를 해서 수급 자격 인정을 받으면 이제 1차부터 해서 나누어서 받습니다. 4주 범위에서 출석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 기간에 교육자료 수강 확인서를 내고요. 2차부터는 내가 어디 가서 면접을 봤다거나 이런 재취업 활동 노력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면 이 28일치 실업 인정, 구직급여 지급. 3차에 가서 또 재취업 노력 증빙하고요. 가서 수급 자격 인정, 그 다음에 실업의 인정, 그 다음에 구직급여 지급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직급여는 각각의 날에 대해서 실업의 인정을 한 만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주에서 4주 동안 실업 인정일에 출석해서 이런 식으로 받게 되는 거고요. 질병 부상으로 이때 출석하라 그랬는데 나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계속해서 7일 미만인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서 실업 인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재취업 노력 적극적으로 할 것은 재취업 노력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요. 면접, 재취업 노력 맞죠? 여기서 헷갈리실 만한 거 채용 관련 행사, 박람회 이런 데 가서 면접에 응해야 된다. 박람회에 참여한 경우 안 된다. 취업 확정도 재취업이지만 30일 이내 체크하세요. 30일 이내. 그다음에 사회봉사 활동이나 자영업 준비 활동, 재취업 활동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재취업 노력이야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것들 보시고요. 재취업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건 뭐예요? 구직급여는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보시는 사유는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가사상 누가 아파서 이직을 했는데 그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으면 뭐예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쓴 게 아니라 퇴사를 했어요.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근데 아직 아이가 아프다거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휴업급여 지급 대상 뭐예요? 휴업급여. 일하다가 산재로 다쳐서 지금 일을 못하니까 휴업급여 지급되죠. 근데 이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만큼은 근로에 능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넘기셔서 구직급여 지급액 체크해 주시고요. 상한액 11만 원. 그래서 계산하실 때 평균 임금의 60% 해서 계산하시고 상한액을 넘는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애초에 평균 임금이 13만 원이다 이러면은 조정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직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2개월, 그리고 대기기간 7일, 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다. 수급기간 연기, 이런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요. 사유 한번 보시면 병역법에 따른 복무나 범죄로 인한 구속, 형집행도 있지만 뭐가 없죠? 형제자매가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 적어주시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소정급여 일수는 이제 표를 막 그리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소정급여 일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될 수도 있죠. 피보험 기간, 이게 뭐예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죠. 피보험 단위 기간과 피보험 기간은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이 피보험 기간과 이직일 당시의 연령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 근로자, 예술인, 노무 제공자. 그 다음에 이제 일수 그리셔서 계산을 하고요. 만약에 이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옆에 표를 그리셔서 계산을 하는 게 빠릅니다. 머릿속에서 괜히 이렇게 계산하시다가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래서 간이로 빨리 그리셔서 푸시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상병급여랑 미지급된 구직급여 지급하는 것들 한번 체크해서 보시고요. 구직급여 지급 제한 보시면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뉘앙스 보시고 여기서 보실 건 뭐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귀책 사유 해고, 그리고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뭐죠? 금고 이상의 형. 그 다음에 사업에 지장 초래하거나 재산 상손에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8가지 체크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무단결근도 수급 자격 제한 사유다. 그리고 자진퇴사, 전직 이런 거 안 되는데 지금 넘어가서 보시면 쭉 1호부터 지금 13호까지 돼 있는 건 뭐죠? 자진퇴사에도 근로자가 내 발로 나갔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위주로 체크하셔야 돼요? 숫자. 사유도 당연히 아셔야 되지만 1호, 1년 이내 1개월 아니고 2개월. 그 다음에 6호 보시면 왕복 3시간. 7호 뭐예요? 이런 사유가 30일 이상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넘기셔서 12호에 정년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랑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수급 자격 제한은 뭐예요? 애초부터 구직급여를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내가 전직을 위해서 이직했어요. 그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 푼도 못 받죠. 근데 지금 양가로 2번과 3번은 뉘앙스가 다르죠. 양가로 2번은 뭐죠? 훈련 거부 등에 따라 급여의 지급 정지.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었는데 뭔가 훈련을 거부해서 받던 게 정지, 중단되는 게 양가로 2번이죠. 내용 보시면 직업안전기관장이 소개하는 직업의 취직 거부, 지시한 훈련을 거부하면은 지급을 정지하는데 예외가 있죠. 훈련 지시된 직종이 나의 능력에 맞지 않거나 훈련하거나 취직하려면 주거 이전이 필요하거나 내가 원래 받던 임금 또는 동종 그 업계 임금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이고요. 지급정지 기간은 1개월 범위. 그리고 사전에 알려야 하는데 이걸 2번 이상 거부하면요. 지급을 반드시 정지하여야 된다. 2회 체크해 주시고요.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은요. 가벼운 사보로 보시는 분들은 거기 옆에 23페이지 1일 특강 자료로 보시면 페이지 19페이지 해놓고 같이 보실 겁니다. 이게 지급 제한 나오면 계속 헷갈리시거든요. 찬찬히 보시면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양가로 3번. 지금 우리가 볼 건 뭐죠? 부정행위. 그러니까 뭔가 거짓말을 해서 구직급여를 받았다라는 거죠. 1항 보시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안 준대요. 그래서 애초에 지금 이렇게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자진퇴사를 뭐 사업주랑 공모해서 권고사직으로 바꾼다거나 했을 때 부정수급이죠. 그럼 뭐예요? 안 줘요. 근데 단서가 있죠. 다만 새로운 수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새 거는 준다라는 거예요. 부정수급했어도 그 관련 구직급여만 지급을 안 하는 거지 아예 새롭게 취득하면 그건 줘요. 그러니까 한 번 거짓말 쳤다고 평생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2항 보시면 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지 봤을 때요. 신고 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금 이 120일 한번 보시면요. 이 2차, 3차, 4차, 5차마다 뭐를 하는 거예요? 재취업 노력을 증빙. 그럼 재취업 노력을 증빙했다는 건 뭐죠? 아, 이 사람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뭐예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받는 게 실업의 인정이고 그걸 받아야 지급이 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뭐 자진퇴사 권고사직 그게 아니라 실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걸 제출했는데 사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실업 인정일에 근로의사 능력 있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취업을 했어요. 구직급여 왜 주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구직기간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건데 재취업을 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짓말로 신고를 안 하고 이걸 받는 그 부정수급일 때가 지금 2항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가서 제가 이때 취업을 한 거예요. 뭐 한 8월 1일 정도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거 받으려고 그거를 고용센터에 보고를 안 한 거죠. 직업안정기간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실업 인정 대상 기간 5차 28일만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내용이죠.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대상 기간만큼만 2차에 잠깐 취업했어요? 아예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대상 기간만큼만 안 주는 게 원칙. 근데 만약 2번 이상 이런 거짓말 2번 이상 취업해놓고 안 한 척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날로부터 안 준다. 제가 2차 때, 여기 2차 때 잠깐 알바를 했는데 그 거짓말로 신고를 안 했다가 걸렸어요. 근데 3차 때도 또 그런 거짓말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날로부터 아예 남은 실업급여, 남은 구직급여 다 못 받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거짓말이어도 어떤 거짓말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지금 이 항은 뭐예요? 취업했는데 그걸 신고 안 하거나 거짓말로 신고한 경우. 사망. 요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구직급여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다가 못 받은 거 받은 것으로 본다. 5항은 뭐예요? 거짓 부정이 이전 10년간 3회 이상이면은 앞으로 3년치도 제한한다. 원래는 이것만 못 받고 세 건 받을 수 있었죠. 새로운 자격에 따른 거. 근데 이전 10년간 거짓말이 3번 이상이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3년도 추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냥 10년간 3회 3년 이러면 숫자는 외울 수 있는데요. 이게 선지에 들어가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시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져가실 건 숫자 포인트지만 이 내용을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을 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각 요 페이지로 1일 특강 자료는 19페이지, 그다음에 가벼운 사보 보신 분들은 23페이지 가서 취업 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을 볼게요.
다시요. 지금 방금까지 막 저랑 취업했는데 안 한 척 거짓말했다. 그건 뭐예요? 구직급여와 관련된 부정수급. 그 지급 제한이죠. 근데 지금 보는 건 뭐예요? 취업촉진수당의 지급 제한. 취업촉진수당 뭐 있었죠? 구취, 조기광이주.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 이주비를 받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볼게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이걸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은 받은 날, 받으려 한 날부터 안 준대요. 똑같죠? 근데 새로운 자격에 따른 취업촉진수당은 준대요. 전반적인 큰 틀은 비슷하네요. 그리고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경우 그 위반 행위가 한 번이면 제한하지 않는데요. 구직급여는 거짓말했어요. 그럼 그 대상 기간권 제한을 하잖아요. 취업 촉진 수당은 뭐예요? 한 번이면 제한을 안 하고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 비교해서 보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이제 2회차 강의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